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중증 환자의 규모가 200명대로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합니다. 하루 사망자도 최근 일주일 내내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내일부터 5명 이상의 개인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송년, 신년회, 회식, 가족 행사 등을 5명 이상 모여 하면 안 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앞서서 수도권의 이 같은 조치와 연말 연시 대책으로 확산세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14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로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주고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임대료 관련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김포공항을 출발한 뒤 선로 한가운데서 멈춰선 김포 골드라인 열차 운행이 3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멈춘 전동차와 뒤따라오던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명은 1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선로를 걸어서 대피했는데 무인 열차 안에서 조치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공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전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지난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도 충북 청주와 제천 등에서 70대와 80대 노인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내 매일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자 상당수는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에 취약해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요양병원 같은 시설 등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3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것에 앞서서 오늘 나올 이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과 또 어제 나온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확산세를 일단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 입소자가 확진 하루 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 80대 입소자는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동일 집단 격리된 상태에서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에서 확진됐습니다. 제천에서는 어제 오전 확진된 70대가 오후에 숨졌습니다. 전날 몸살 증세로 응급실을 찾아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7일 연속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2월 셋째 주 사망자는 그 전주보다 2배 넘게 많은 81명이었고 대부분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시설 및 병원, 즉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의료기관에서 노출되신 분이 40명 정도로 반을 차지하였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은 한두 주 간격으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퇴근 후 사적 모임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정부는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자 분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또 대면 모임, 행사 취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도권 397명, 비수도권 184명 등 전국에서 581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밤사이의 상황을 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내일 0시부터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임이 많은 성탄절과 연말, 그리고 새해. 올해도 예년처럼 했다간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배경입니다.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4인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잠시 멀어질 때입니다. 우선 실내외 구분 없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건 대부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 기간 내에 5명 이상 모이는 식사 예약을 했다면 취소하란 겁니다. 집에서 모인다 해도 집들이, 돌잔치, 회가변 같은 가족 행사를 5명 이상 모여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인 가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족 간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입니다. 예배 역시 비대면 원칙, 다만 현장 인원 20명 이내 허용이라는 2.5단계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교인들끼리 5명 이상 모여 공부나 친교 활동하는 건 이번 조치에 따라 안 됩니다. 이번 조치 안 지키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이에 드는 치료비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가 집안 행사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원 쪼개기 같은 꼼수로 행사를 열면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불가피한 업무일 때는 허용된다는 조건도 해석하기 나름이란 지적입니다. 결국 단속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기 전에 위험시설과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3-알파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거리 두기 단계만 쪼개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 사이의 대책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3단계로 통째로 이동하기보단 분야별 지침을 다르게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며 최종 조율을 마치고 이번 주 안에 또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사실상 3-알파 단계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이미 3단계로 갔을 때를 가정해 언급되어 온 조치들 중에선 식당 영업을 포장 판매로만 제한하고 대형마트도 생필품만 팔게 하는 방안이 이 변형 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정부가 계속 새 대책을 고심하는 배경엔 현재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꾸 단계를 쪼갤 게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굵고 짧은 거리 두기가 코로나 불황의 장기화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계속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또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하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JTBC 박민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집에서 병상이 배정되기만을 기다리는 확진자가 354명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병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A씨는 지난 13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남양주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과 관련됐습니다. 고혈압이 좀 있고 당뇨가 좀 있으시고 약간 치매가 있으신 거라 사실 잘못되면 이제 좀 심각하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했죠. 사흘, 나흘이 지나도 병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그때까지 병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기약 없이 되는 건가 하는 이제 걱정도 했죠. 그 사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확진 일주일째인 엊그제 병상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354명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수도권에 단 4개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3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닷새가 한 1000명대가 계속 됐잖아요. 아마 내일 모레부터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중환자들이 계속 나오겠죠. 정부가 300개가 넘는 중환자 병상을 올해 안에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담병원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체육관 등을 중환자 병상으로 쓰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감염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의료진도 평상 못지않게 지금 부족합니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응시 기회를 주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했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423명만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자는 36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합격자에 비하면 1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구제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한 방송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만간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협회 측은 오는 3월 안에 현장 배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2,700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소화해서 하면은 1월 안으로 충분히 시험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아직 차갑습니다. 스스로 이제 이 의대생들이 시험을 포기를 한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기회를 준 걸로 제가 뉴스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번복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기존 입장을 밀어붙였던 의대생 다수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장면은 10분가량 생중계됐습니다. 두 번째로 승인된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팔을 걷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백신을 맞은 뒤 짧은 소감을 이어갑니다. What I want to say is we owe these folks an awful lot. The scientists and the people who put this together, the frontline workers.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농담도 건넸습니다. She's had her shot earlier today. She loves shots, I know.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승인된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만간 모더나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영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항공편 승객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로 전해진 바이든 당선인의 10분간 접종 장면은 백신을 우려하는 일부 미국인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전파력이 70%나 더 높다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또 유럽이 비상인데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교통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백신까지 무력화시킬 만한 변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이 공식 승인돼서 주말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을 권고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내려졌습니다. Today we add an important chapter in our fight against COVID-19.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대해 16세가 넘는 시민들에게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당초 오는 29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일주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백신은 일요일인 오는 27일부터 27개 EU 회원국에 동시에 보급됩니다. So vaccination can start at the same time during the European Union vaccination days on December 27th, 28th and 29th.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와 홍콩이 영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하면서
영국과의 이동을 통제하는 나라는 40개국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불안해진 영국인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존슨 총리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평상시대로 쇼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food, medicines and other supplies are coming and going as normal.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직 통제 가능하다며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 조처를 강조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영업에 제한이 생겨서 매출은 크게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인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될 대책을 지금 당정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각각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지금 있는 세금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지원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식당입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여서 남는 게 없다고 토로합니다. 마이너스는 너무 부족한 말이죠. 길바닥에 내앉을 정도의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임대인이라고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세집금 받아서 점포나 사가지고 임대료 100만 원, 150만 원 뗄 때는 세금 빼고 뭐 하고 돈 5, 60만 원도 안 돼요. 또 세금 혜택도 충분하게 해주시면 이 갈등의 소지가 없는데 이러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소상공인에 내년 1월에 주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보태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2차 때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까지,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까지 주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늘리기 위해 세금 혜택도 한시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금은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료를 깎아주면 집합 제한 업종은 70에서 80%, 집합 금지 업종은 100%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가게의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 소상공인의 타격이 더 커지면 임대료 지원 대책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대출을 해주거나 공과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임대료를 더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인 내년 1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신문이 오늘 열리는 날입니다. 앞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직무 복귀 판단이 신문이 열린 다음 날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신문의 쟁점을 최종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측은 크게 3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 측은 임기제 공무원도 혐의가 소명되면 징계가 가능하고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은 큰 손해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징계를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은 집행정지에 따른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징계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직무 배제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절차적 위법성을 따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신문 다음 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2달 뒤인 내년 2월 16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정부는 시행 절차를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시행이 되는 건 3개월 뒤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정보종합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의결합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지한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제러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우리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우려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중시해서 앞으로 한미 관계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단을 살포하다가 무력 충돌이 생기면 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일본 소식을 좀 보면 일본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일본 의료계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서 긴급 사태를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 현재 신규 확진자는 1,804명입니다. 최근 연속 2,000명을 넘기다가 약간 줄었지만 휴일 검사를 감안할 월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토 트래블을 일시 중단했지만 긴급 사태를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회 등 의료계가 의료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감염이 더 확산되면 앞으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 서비스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 5,28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연대는 구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월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이중 지급, 특혜 면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대해 정의당이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2의 박덕흠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부산시장으로 보궐선거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서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 지지의 초석을 닦는 일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 자동차입니다. 15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나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 원을 갚지 못하면서입니다. 지난 2009년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11년 만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수주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을 포함해서 모두 10척을 수주했는데 1조 2천억 원가량의 금액입니다. 다양한 선종에 걸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연내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 이용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 7월부터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30대 전직 승려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승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악행을 자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4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 정리를 하던 도중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20대 경찰관이 사고 8일째인 어제 숨졌습니다. 결혼 4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경찰청에서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어제 오후 울산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 3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작가가 번역한 삼국지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황석영 작가는 삼국지를 다시 보면서 자신이 처한 사정과 또 나이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걸 알았다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룹 B2B의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사들여서 여러 차례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이 정 씨를 공범들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새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그리고 내년 1월 1일 호미곶 광장을 폐쇄하고 관광객들의 출입을 막습니다. 일출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5부 요인을 초청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입니다. 내일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레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이 권고가 됐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파가 누그러진 아침입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7시 현재 서울 영하 1도, 부산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2, 3도가량 오르면서 어제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곳에 따라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추웠던 날씨는 조금 풀렸지만 대기는 탁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 전주 영하 1도, 부산 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김포 신도시를 오가는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가 어제 저녁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퇴근길 승객 400여 명이 1시간 넘게 전동차 2대에 갇혀 공포에 떨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밀폐되고 밀집된 열차 안에 고립돼 공포와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승객들은 40분가량 어두운 철길을 걸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터널 속 선로 위로 승객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집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고촌역으로 가던 김포 골드라인 열차가 갑자기 멈춰선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고장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과 뒤따라오던 열차의 승객 등 400여 명이 전동차 안에 갇혔습니다. 공항에서 한 3분의 1쯤 오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30분 정도 있다가 전력이 다 나갔어요. 뛰어오신 거예요? 네네네. 한 15분, 20분? 승객들은 계속되는 신고에도 1시간 넘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조치를 취하겠다, 얼만큼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결국 일부 승객들이 직접 열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다닥다닥 붙어있던 터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문 열고 나서 숨 못 쉰다고. 거기서 40분 이상 있었어. 1km에 이르는 어두운 철길을 건너라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고 전동차는 기관사가 타지 않은 무인 열차였습니다. 승객들은 이 같은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건 수군대가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데가 되게 작더라고요. 수군대는 아예 열차가 멈춰서 마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피치를 했거든요. 사고 전동차는 차량 기지로 옮겨졌고 열차 운행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승객들에게 환불 조치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앞 도로에서 마세라티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고 차량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약 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킨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8일과 19일 미국 구축함과 중국 항공모함이 하루 차이로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미국 구축함 머스틴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대만 해협에 군함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국도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하루 뒤인 19일 중국이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 산둥함을 대만 해협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방부 역시 중국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해협에 6척의 군함과 8대 군용기를 잇따라 급파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의 군사훈련이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동일한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중국 측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解放军在台海地区组织了实战化的演练，是针对当前台海安全形势和维护国家主权需要采取的必要行动，是对外部势力干涉和台独势力挑衅的严正回应。 미국은 중국 견제를 내세우면서 대만에 대량의 무기를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04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군에 맞서는 방위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대만은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자체 개발한 초계함 인도식과 스텔스 고속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올해 들어 대만의 자체 함정 건조 프로젝트인 북함 국조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며 자주 국방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第一线执法的同仁都能有性能更好、更安全的船舰。 来执行国人所期待的任务。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대만의 갈등 상황,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궁금하고요. 네. 미국과 중국이 앞다투어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보다는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아주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첫 번째 저지선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통일이라든지 태평양 진출 이런 거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뚫고 넘어가야 되는 저지선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면서 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이제 항행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공해 자유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권 침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보다는 원래 있었던 우발 충돌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 이제 대만도 지금 보도해드린 대로 자체 구입한 미국으로부터 그런 무기를 가지고 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발 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이런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협조 분위기 이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 모험주의라고 그러죠. 한번 일단 건드려보는 이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정말 전면적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국, 친대만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노골적인 친대만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미국의 대만 정책의 핵심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일방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 관계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책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견제했단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 대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천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대대만 지원을 할 거다. 이거는 이미 8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만 지원을 천명을 했습니다. 다만 방식은 좀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에 대만 카드라는 게 매우 유효하다라는 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갑자기 뒤로 물러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런 흐름을 유지하면서 대만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대만 해협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력 충돌의 문제 자체보다도 이 대만 해협이 긴장이 고조가 되는 것 자체가 이 한반도의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중 양국 갈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관리에 플러스 요인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이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한다면 말 그대로 우발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크게 직접적인 어떤 한반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화되고 이런 갈등 구조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중국해라든가 대만 해협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고 이런 좀 정교한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총을 닥다가 쏘는 일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 말입니다. 국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경쟁적으로 군사 활동을 벌일수록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중에요. 어디를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해결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장 보고 하는 일들인데 개인 간의 거래도 요즘 많아졌는데요.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 이런 사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적 보도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결제 사이트라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세상이 좀 흉흉하니 안전거래로 결제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 안전결제 링크를 줬어요. 태블릿 PC가 필요했던 A씨. 지난 6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8사람과 연락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평소 쓰던 안전결제 사이트와 똑같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결제 링크가 이제 나이스페이라고 제가 평소에 자주 쓰던 그런 사이트여서 이제 저는 큰 의심 없이 35만 원을 입금했는데 수수료를 넣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전자상 그 거래법상 이게 뭐 환불 금액이 뭐 몇백만 원 정도까지 돼야 이제 나머지 금액들이 다 환불이 가능하다.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1시간 사이 이렇게 보낸 돈이 1,500만 원입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판매자가 사용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들은 1,200명이 넘습니다. 피해 시기 등을 볼 때 지난 1년간 이어진 사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입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대학생 B씨가 인터넷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사기 신고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자 집 주소도 아는데 납치해서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피해자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조건 만남 사이트에 걸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겐 돈을 돌려주겠다며 몸 사진을 요구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냐며 사진 안 보여주면 돈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협박이 말로 끝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하며 개인정보가 모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저의 신상을 다 아는 거죠. 집 주소, 핸드폰 번호, 계좌, 카톡 부서도 봤으니까 얼굴까지 아는 거죠. 경찰의 말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경찰에 해도 그냥 하기로 듣고 흘리세요. 막 성희롱도 했다, 협박도 한다, 장기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걔네가 말만 그렇게 하지 직접 지금까지 집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도 피해 사례를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기들이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아동학대와 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 소식 연속 보도해드렸었는데 다른 교회의 목사에 대한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감금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 한 교회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는 학생들의 일기장입니다. 2012년 당시 10살이던 아이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며 목사에게 맞아 얼굴에서 피가 터졌다고 적었습니다. 2년 뒤엔 엎드린 상태로 몽둥이로 3시간 정도 맞아 기절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묻는 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목사에게 뺨을 맞아 고막이 터졌다고 적었습니다. 자기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면 딸아이 눈에 피멍이 들어있고 목사가 서너 살 아이에게 겁을 주면서 호통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뭐가 흐트러지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아기 귀신인데 아기 귀신 들린 것 같아. 6살 아이가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니 누가 이랬나 하니까 목사가 때렸어요. 저한테 한 말. 교회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후영소다. 해당 목사는 일부 폭행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훈육한다고 엉덩이 매트 때린 거 그거
폭언과 감금 등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엄청 활발한 애거든요. 여기저기 자꾸 부딪히고. 해당 사건을 접수한 부산 영도경찰서는 폭행과 감금 등이 실제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저희가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던 목사도 그렇고 지금 들으신 이 또 다른 교회 목사도 그렇고요. 아이들 관련 이 의혹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아이들 시설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교육당국은 모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3년 전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B 씨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B 교수가 찾은 곳은 경기도 안산주택가에 있는 3개 청소년 학교. A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집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 정도까지 16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런 정신질환이 있어서 등교를 못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진단서를 다 보여드렸는데 목사 측과 부모들이 내민 진단서에는 5가지 정신질환 병명이 적혔습니다. 진단이 맞는지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바닥만 쳐다볼 뿐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다 심하게 몸을 떨고 울면서 낯선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미친 듯이 울면서 발버둥을 치거나 설명되지 않는 그런 극도의 막 경계심과 공포를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B 교수는 정신질환이 아닌 집단 학대 징후로 판단했습니다. 진단명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또 학교라기보다 종교 집단의 자녀 수용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집단 안에서 어떤 세뇌를 당하고 모두 함께 보이는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굳게 닫았고 강제로 조사할 법적 근거도 없어 그냥 가야만 했습니다. 최근 참다 못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목사 일가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대학 교수들은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아시타비가 선정됐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른바 내로남불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금의 한국 사회를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를 추천한 정태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전국의 교수 906분이 추천과 선정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셨고요. 네. 아시타비, 처음 어떻게 이 사자성어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겪고 또 사건들도 겪었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뭔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네. 상당히 좀 기준이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하는 반면에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가지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올해 좀 많이 두드러진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시타비를 찾게 돼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사자성어들 중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이 없었던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조삼모사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사실 다 의미는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의 의미를 아주 그 정확하게 그대로 직역한 한자어 표기가 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제가 추천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은 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꼬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역지사지도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예.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책임 자체를 나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돌리다 보니까 상대방 말을 들을 뭐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을 필요도 사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계속 갈등은 더 심화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방안을 찾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그런 궁지로 자꾸 몰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올 들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도 그렇고요. 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뭐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상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아시타비의 상황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갈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 진보든 보수든 혹은 뭐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갈등을 나름대로 우리가 잘 해결하면 전체적으로 국가라든가 국민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측면에서 갈등은 한편으로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중요치 않으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따지고 그럴 필요가 좀 없었겠죠. 근데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우리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된 갈등이 네. 그 본래의 취지라든가 궤도에서 벗어나서 집단의 이득이라든가 어떤 혹은 뭐 다른 측면에서 뭐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세력의 이득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변절돼 가는 어떤 그런 추세들을 좀 보여왔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공정이라든가 윤리를 강조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네. 좌절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좀 잘 보여주는 것이 뭐 흔히 아직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어떤 그 조국 사태라든가 어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실망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좀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아시타비 아니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런 후한무치 이런 것들을 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낯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는 후한무치가 두 번째 사자성어로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갈등과 또 대립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앞에서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특히 이런 갈등이 두드러진 것은 코로나19 상황과도 어느 정도는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만큼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뭐 내 주장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못 됐다. 뭐 이런 상황도 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요소가 그것 때문에 증폭돼 가지고 이 갈등이 더 첨예화되고 증가된 것은 한편으로 사실입니다. 근데 또 그거와 다르게 원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문화적인 그런 변화 차원에서 볼 때 과거의 어떤 그 민주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여러 집단이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국가라든가 또 정부에서 내는 어떤 그런 목소리만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견을 제시할 수 없었는데 사회가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집단이 자기 이득이라든가 혹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사회로 사회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 요소이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이제 그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전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워지고 기회가 많아지고 뭐 이런 편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감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한다거나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어떤 음식에 관한 방송이라든가 음악, 노래에 관한 거, 그다음에 영화 이런 어떤 것들이 흥행하는 그 뒷면에는 한편으로는 감각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다들지,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이렇게 좀 더 곰곰이 따져보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라든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네. 감각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떤 뭐 배척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각자가 울타리, 동굴 속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심리학적인 방법론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득과 보상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을 받는 것이 뭐 한 달 후에 20,000원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을 지금의 이득의 문제로 늘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계속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 잠깐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득이 나중에 잘못하면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지금은 나한테 되게 유리한 제도 같지만 내가 바뀌게 되면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을 넓게 생각해 보면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너무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다 우리가 국가를 이해하고 공정을 이해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다는 점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윤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린 아이들은 어른만큼은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알려졌었죠. 하지만 영국에서 처음 발견돼서 호주까지도 퍼져서 지금 비상인 이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이된 바이러스는 뭐 감염력이 70%나 높다고 하니까요. 어린이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나온 분석인가요? 네, 영국 정부 바이러스 위협 자문 그룹 과학자들이 현지 시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는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전파 가능성이 작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닐 퍼거슨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변종이 어린이들을 감염시키는 경향이 더 높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또 윈디 바클레 교수도 어린이도 어른과 비슷할 정도로 감염이 되기 쉽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문그룹은 변종이 남부 지역에서 지배적인 바이러스가 되었고 이런 추세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영국발 입국 계획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6만 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정권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아파트 31만 9천 가구를 포함해서 주택 4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46만 가구 중에 수도권은 27만 8천 가구이고 서울은 8만 3천 가구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18만 8천 가구이고 서울은 4만 1천 가구입니다. 홍 부총리는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년 수준은 전국 10년 평균 45만 7천 가구를 뜻합니다. 이어서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조속히 정하고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해서 빨리 추진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이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예년과 많이 다르죠. 함성이 있는 공연장에는 갈 수 없지만 안전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디 뮤지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은 1세대 인디밴드 크라이넛의 공연입니다. 오랫동안 인디씬을 지켜온 굵직한 뮤지션들과 신예 인디밴드들이 총출동한 온라인 축제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사라진 무대가 아쉬웠던 뮤지션들이 모여서 3일간의 온라인 페스티벌을 마련한 겁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은 팝밴드 이날치를 포함해 총 20팀의 뮤지션들이 참여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공연과 뮤지션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토크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마음껏 따라 부르고 온라인 댓글로 다른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팬텀싱어 3에서 준우승을 했던 팀 라비던스의 테너 존노 씨의 온라인 공연도 내일 열립니다. 코로나로 취소된 겨울 공연을 대신해서 팬미팅과 공연을 함께하는 형식인데요. 관객과 댓글로 소통하는 생중계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양한 곡들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중증 환자의 규모가 200명대로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합니다. 하루 사망자도 최근 일주일 내내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이 연말연시 대책과 또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앞서서 확산세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성년, 신년회, 회식, 가족 행사 등을 5명 이상 모여서 하면 안 되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관련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정이 이들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